최근에 발표되었던 블랙스톤 4분기 전망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리커버리를 좀 살펴볼 텐데, 미국에 대한 경기 전망치가 2분기 대비 좀 하향 조정되긴 했어요. 2분기 때는 6에서 7%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한 5%에서 6%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 나왔죠. 아무래도 이건 이제 기저효과 때문인 건데, 놀랍게도 내년에도 한 4% 정도 이상은 아무래도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제 미국 소비가 워낙 견조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21년 2분기 그때만 해도 전 세계 인구에서 백신을 1차라도 맞은 사람의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44%인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머크사에서 먹는 코로나 약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카탈리스트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뭔가 주사를 맞거나 하는, 거기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덜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불가능했던 연령대에도 이 먹는 약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가지 않겠냐 하지만, 점점 마치 독감같이 뭔가 팬데믹 상황보다는 에피데믹 혹은 뭐 조금 더 이제 로컬라이즈 된 폼으로 우리랑 공존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기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계인데, 전체 GDP의 한 70% 정도가 미국 가계 소비에 달려 있거든요. 왼쪽을 보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모기지에 대한 페이먼트가 가처분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다른 어떤 신용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죠. 상당히 지금 부담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자를 갚아 나가는 데 있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계 순 재산 증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파른 속도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부동산이 아닐까 싶고, 또 주식시장도 워낙 좋았잖아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가계는 굉장히 견조하고 앞으로 소비를 늘릴 여력은 충분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회복이 되긴 했지만 조금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 미국 대비 운항 22 같은 경우에서 그 각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회복은 지금 프리 코비드 레벨로 하고 있지만 원래 성장 궤도 속도를 이제 따라잡는 데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여러 가지 뭐 생산 과잉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한데, 코로나를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 또 가장 먼저 지표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리테일 세일즈는 벌써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헝다그룹이죠. 에버그란데.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2020년 3월달 정크본드 스프레드 수준을 지금 거의 좀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부동산 관련 채권이라든지 이런 신용 크레딧 시장에서 많은 리스크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가장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2년이 될수록 뭔가 선진국 중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서로 약간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C 인플레이션 그로스를 보게 되면 연준에서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블랙스톤은 전혀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게 되면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과거 5년을 보게 되니까 워낙 올해 같은 경우가 가파르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서 그런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연준에서도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고요. 그 오른쪽 같은 경우가 원래 PC 인플레이션 인덱스를 좀 보게 되면 1년, 2년, 5년짜리를 각각의 시점에서 연준이 목표했던 2% 기울기를 프로젝션을 했을 때도 보게 되면 다 초과해서 달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쇼티지라든지 레이버 쇼티지 뭐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블랙스톤은 이게 당장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의 밸런스 상황을 보게 되면 테이퍼링을 곧 있으면 11월 달에 할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뭐 테이퍼링 발표한다 그래도 바로 이렇게 지금 그 매수를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준의 밸런스시 증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2023년도 버닝키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팁스 금리가 바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가파르게.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죠. 한 지금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 아마 비슷한 궤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예상치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 8월 보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워낙 세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테이퍼링을 이제 11월 달 시작하면 내년 한 중순쯤에 끝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테이퍼링이 끝난 시점이 아무래도 6월이 될 텐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금리가 한 번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22 타겟이 아직까지도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아이템 중에 하나가 에너지, 푸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게 혹시라도 꺾이거나 증가세가 둔화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벌써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하죠. 가장 직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포스팅되는 잡 오프닝을 unemployed person 넘버로 나눈 거거든요. 1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한 명당 잡 오프닝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사람 구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나 이제 스몰 비즈니스일수록 이 경향성이 심한데 1991년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쇼티지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로스앤젤레스하고 롱비치 이쪽을 가장 어떻게 물류의 허브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컨테이너 배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죠. 도착은 했는데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럭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근데 버틀렉이 굉장히 심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무래도 운임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컨테이너십에 대한 발주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다고 해도 배가 실제로 이제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고, 무엇보다 또 배뿐만이 아니라 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단에서도 서플라이 체인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스톤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이 내년을 넘어서 2023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저번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대비 기업들의 어떤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그때는 한 21분기에 걸쳐 가지고 회복이 됐는데, 지금 3분기에 걸쳐서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럼 기업들의 실적, 영업 마진 이런 등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테일윈드를 작용했던 4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글로벌라이제이션, 레이버 쉐어, 그리고 금리 수준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업에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기업의 세금이 지금까지는 감세 방향으로 왔는데 1970년도부터 2020년을 보게 되면 48%에서 21%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 들면서 지금 반대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중에서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자체가 워낙 물건을 값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어떤 팩터로 작용했었죠.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실 담을 쌓고 있는 바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굉장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전체 GDP에서 노동자들의 컴펜세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까지는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이제 레이버 쇼티지가 발생하면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줄어들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국채 금리가 움직이면서 또 이런 데도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시장 전망을 좀 살펴볼 텐데, NDR 크라우드 센티먼트 폴을 보게 되면 아직도 여전히 이제 옵티미즘이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어요. 61.5 이상이면 사실 낙관론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9월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블랙스톤이 가장 신뢰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 지금 12개월 트레일링 EPS를 보게 되면 225 정도 수준이 나오거든요. 블랙스톤에서는 2%에서 2.5% 정도를 1년 정도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2%라 그러면 지금 시장이 S&P 지수를 보면 상당히 페어리 밸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2.5로 만약에 국채금리가 상승한다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대략 한 10%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델에 따르면. 예, 지금 픽스드 인컴에 관해서 보게 되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국 중장기채 쪽으로 이제 계속 유입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듀레이션 리스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 지금보다 한 1% 정도 올랐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가격은 한 마이너스 8.6%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중장기채 역할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듀레이션 리스크를 어떻게 민감하게 잘 조정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자산 배분에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고평가의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P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1957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밸류에이션 높은 분위수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 S&P 500 밸류에이션이랑 향후 10년 동안 기대되는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리턴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지금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준이라면 앞으로 기대되는 리턴이 연평균 한 2.6%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매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리세션 이런 상황까지도 반영한 어떤 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투자 입장에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은 계속 가파르게 진행됐죠. 특히나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거는 채권의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블랙스톤은 이것이 앞으로 좀 이제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베어마켓이 당장 오겠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10% 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랙스톤이 생각하는 기회는 이제 에쿼티 시장 안에서는 밸류 시클리컬 이런 쪽이죠. 아무래도 테크라든지 이런 쪽은 롱 듀레이션 에셋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디셔널 픽스 인컴 쪽보다는 모기지, 프라이빗 크레딧,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런 자산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커머스 트렌드인데,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타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 성장 잠재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미국 부동산인데, 이게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놀랍죠.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뭐 버블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08년 금융위 이후로 워낙 집을 적게 지어놔가지고 아직도 그거를 이제 좀 언더 서플라이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 400만 채가 좀 부족하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수요단에서도 밀레니얼 중에서 앞으로 2024년까지 매년 480만 명 정도가 30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대부터가 주택 구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구간인데, 매년 이제 480만 명씩 2024년까지 증가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언더 서프라이 상황에서 이거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블랙스톤 4분기 전망자를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유익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